안녕하십니까. 구강외과 신동입니다. 제가 오늘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한 유인물 프린트회가 나눠드린 게 작년에 내과개미협의회에서 충수에 대해서 발표를 좀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3달 이상 제 딸은 굉장히 열심히 해가 준비를 했는데 막상 학회지에는 흑백으로 실려 있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런 기회에 있을 때 선생님들한테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했었다고 좀 자랑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크게 뭐 도움은 안 되겠지만 제 경험을 선생님들한테 좀 나눠드린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그 충수를 위주로 해가지고 소화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초음파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소화관을 무슨 초음파로 보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참 많은 거를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제가 되게 고급 아주 하이엔드급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제일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답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화관 초음파는 일단 너인베이시브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CT보다 절대적인 강점이 동영상을 본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바로 환자를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라디에이션이었고, 또 환자 상태가 안 좋은 환자, 옮기기 어려운 환자 옆에는 초음파가 가서 또 검사를 시행을 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음파 또 단점 역시 무시 못할 게, 일단 제일 먼저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화관에서는 이 배가 아픈 환자들이나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항상 가스가 많이 차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주로 이렇게 많이 하는 콜레시스타이티스나 아펜디사이티스 같은 특별한 몇 가지 질환 외에는 이 자체가 다이그노스틱한 경우는 좀 적어서 일단 실마리를 잡고 다음 검사를 나가는, 진도를 나가는 초입에 있는 검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우리가 복통 환자에서 바울가스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따가 핸즈온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컴프레션 하는 거를 앞배를 찾을 때 컴프레션 하는 걸 보여드리겠지만, 요 컴프레션을 해야만이 타겟 올간하고 이 프루브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면서 좋은 해상도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컴프레션을 콱콱 해서도 안 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좀 적당한 방향으로 하는 것을 익히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보이면 이 환자분 자세를 바꾸는 것을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상복부에서는 스토막이나 판크레아스 같은 걸 볼 때 스토막 안에 에어가 있고 하면은 잘 안 보이니까 그 물을 마시다면 한 400에서 500cc 정도 음수 후에 초음파로 그 스토막 월이나 판크레아스 같은 거를 좀 잘 더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개는 책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제가 경험으로 이제 배 아픈 애기들, 가스 많이 찾는 환자들 보면은 일단 이네마를 한번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래 스툴 패시지가 잘 안 되더라도 이네마 해가지고 가스가 좀 나가고 나서 초음파를 보니까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환자 상태가 되게 위중하고 급박한 거 아니면 심지어는 앞배라 그래도 하룻밤 정도는 팔로우 해도 관계가 없으니까, 오늘 당신 잘 보이질 않으니까 내일 아침에 금식하고 다시 와서 좀 봐야 되겠다. 요게 뒤에 숨어있는 앞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환자들하고 충분히 라포만 형성되면 팔로우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 김대현 원장님 만드신 슬라이드 제가 빌려와서 써먹고 있는데, 그 소화관의 기본적인 5가지 층을 제일 두꺼운 우리 스토막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안쪽에 루멘 쪽에서부터 밝게 빛나는 3층, 뮤코자, 서브뮤코자, 시로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검게 2줄이 있는 거,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머스큘라리스 프로프레아가 되겠습니다. 지금 스토막에서는 이렇게 층이 잘 구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밑으로 이제 하부 장관으로 내려갈수록 이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가 얇아지기 때문에 뮤코자하고 서브뮤코자가 한데 퓨전돼가지고 3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월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잘 안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잘 보이면 오히려 그게 좀 이상한 거라는 거, 그리고 엔테라이티스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이 서브뮤코자 레이어가 이데마가 생기고 여기 인플라메이션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브뮤코자가 원래는 하이퍼에코익 했는데 물이 차니까 검어지고 두꺼워지고,
이제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나중에 초음파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김대훈 원장님 정리입니다. 하이드로스코피 했을 때 어떤 변화, 하이드로소노그라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기에는 이제 물을 마시기 전이고 물을 마시고 나서 이렇게 잘 팽창돼서 층 구조가 잘 관찰되는 수도막, 그리고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층 구조가 어떻게 해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거, 그다음에 비나인 디지즈에서, 그다음에 말리그너스 디지즈에서 두 개가 똑같이 월이 두꺼워져 있지만 비나인 디지즈에서는 월 레이어가 잘 유지되고 있고 말리그넌시에서는 이 월 레이어가 다 파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이 콜론 캔서나 가스트릭 캔서나 우리가 다 응용해서 초음파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배를 찾는 거, 우리가 우측배에서는 주로 앞배를 찾는 건데 아펜디사이티스 하면은 우측 복통으로 대변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감별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엔테라이티스 같은 게 없는지 먼저 우리가 콜론의 어센딩 콜론부터 찾아가지고 이 뒤에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드니가 있는데 그걸 랜드마크로 해가 헤파틱 플렉시에서부터 어센딩 콜론으로 해서 쭉 따라 내려와서 시쿰을 찾고 거기에서 소아스 머슬로 확인하고 터미널 엘리움 확인해서 앞배를 찾아내고, 그런 과정에서 엔테라이티스가 있는 건 아닌지, 콜론월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많이 뜨거워진 부분은 없는지 이제 그런 걸 관찰해야겠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까맣게 이렇게 보이는 거, 이거는 하우스트라입니다. 이제 머슬 레이어만 잘 보이고 바울 컨텐트하고 우리 뮤코자는 거의 합쳐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저게 잘 보이면 이상한 겁니다. 그걸 그 점을 생각하시고, 여기는 이제 터미널 이용해서 시쿰으로 들어가는 IC 밸브 좋은 케이스고, 앞배를 이제 저희들이 찾았을 때 이게 팁에만 또 앞배 인플라메이션이 컴파인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팁까지 끝까지 트레이스해서 이렇게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반대편으로 시그모이드 콜론입니다. 시그모이드에는 주로 다이버티큘로시스나 캔서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의심이 가는 환자에서는 초음파로 먼저 우리가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렉tum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 케이스 위주로 해가지고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전형적인 아펜디사이티스입니다. 10살 남자 하나인데 이 환자에서는 우리가 앞배 진단, 아펜디사이티스를 진단하는 기준이 몽땅 다 관찰이 돼서 제가 케이스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먼저 타겟 사인이 보입니다. 타겟 사인이 안에는 이제 끔게 아네코에 가게 보이고 플루이드가 차서 보이고, 월은 더 두꺼워져가 희게 보이고, 이런 이제 타겟 사인이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음파는 다이나믹하고 바로 환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검사입니다. 이 환자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 그죠? 그리고 컴프레션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사이즈가 소아에서는 6mm, 성인에서는 7mm라고 해놨는데 이 사이즈는 사실은 좀 참고 사항으로 사이즈가 더 커도 앞배가 아닐 수도 있고 사이즈가 작아도 앞배로 진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에는 아펜디코리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사이즈보다 훨씬 중요한 게 아펜디시얼 월 시크닝이 있느냐, 그 다음에 주위로 페리 아펜디시얼 팻 인필트레이션이 있느냐, 이렇게 팻 인필트레이션이라는 걸 이제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뭐 좀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이 주변에 앞배 주위에는 원래 뭡니까 뭐 터미널 일리움이나 바울이나 아니면 소아스 머슬이나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이고 뭐가 두껍하게 가려지고 이상하게 희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팻티슈들이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서 이렇게 두꺼워지고 더 에코익해지니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팻 인필트레이션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텐더니스가 있느냐, 그 자리에 텐더니스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앞배 진단에서 이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배를 진단을 한 환자에서 이 환자가 앞배는 결국은 퍼포레이션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터졌느냐를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소견. 이 환자처럼 이렇게 플루이드가 형태를 갖춘 플루이드가 이렇게 딱 고여가 있으면 이거는 로컬라이즈드 앱세스니까 터졌을 가능성이 많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엉망진창의 때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요런 앱세스가 안 보이는데도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팻 인필트레이션이 좀 심하고 이렇게 완전히 어떤
뭉치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 우리가 이걸 염증성 종괴 플래그몬이라고 하는데, 이 플래그몬이 두꺼운 경우에도 안 터진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끝에 다 썩어가지고 터졌는 경우에도 시로프가 잘 되면 플래그몬만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앞에 제가 두 가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뒤에 말씀드릴 펠빅 아펜디사이티스하고 리트로시칼 아펜디사이티스입니다. 이게 초음파로 잘 관찰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53세 여자인데 다른 병원에서 CT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음파로 이게 리트로시칼 앞배가 어려운데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봤는데, 시쿰에서 나오는 베이스는 확인이 되는데 뒤쪽으로 트레이스가 전혀 되지 않았고, 멀리 떨어진데 배 저 뒤쪽에서 팁으로 보이는 부분만 확인이 됐었습니다. 베이스가 보이고 팁이 보이고, 베이스도 조금 염증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했고, 이분 실제 이제 저희들 복강경 사진인데 수술장에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 이게 시쿰인데 앞배가 베이스 부분 조금 보이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은 이게 이렇게 초롬하게 쳐져 있든지 옆으로 이렇게 가 있든지 가 저희들 시야에 바로 들어오는데, 처음에 보이지 않아서 요걸 이제 딱 올려 가지고 마지막에 요 앞배를 잘라내기 전에 이제 박리를 마친 모습입니다. 이렇게 리트로시칼 앞배 자체가 상당히 진단이 까다롭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 증상이, 또 어떤 분들은 배가 아프다 소리를 안 하고 허리 아프다 그러면서 정형외과 같은 데서 물리치료 한 일주일 받고 와가 이제 열 펄펄 나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진료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펠빅 아펜디사이티스입니다. 굉장히 제가 수술할 때도 힘들었던 환자인데, 이분은 골반통이 있어가지고 부인과에 먼저 가셔서 오줌 소태다 약 드시고 비뇨기과 갔다가 오시고 일주일 이상 지체가 돼가지고 배가 아프고 열이 나서 오셨는데, 제가 초음파를 보니까 처음에 시쿰 관찰이 되고 우리가 베이스가 이렇게 보이는데, 이 베이스만 가지고는 아펜디사이티스라고 진단하기가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반 안으로 들어가서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전혀 안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를 의뢰를 해가 찍어보니까 CT에서도 역시 베이스가 조금 보이는 거 말고는 트레이스가 도저히 안 되는데, 이 펠비스 안에 앱세스 캐비티가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판독을 받아가지고, 근데 환자분 연령이 60대시고 뭐 폐경기 후니까 뭐 튜버 오바리안 앱시스나 이럴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앞배일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을 하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수술을 해보니까 역시 우리가 에코제네시티가 있을 수 있는 바이어블한 티슈는 요거밖에 안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네크로시스 되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살살 끌어내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이 환자는 진단은 아주 쉬웠지만 좀 재밌는 케이스였습니다. 앞배 위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처음에 이분은 라이트 어퍼 쿼드런트 페인으로 오셨고 류코사이토시스가 17,000개고 열이 펄펄 났었습니다. 이 보면은 이 콜레시스타이티스가 있구나 싶어서 컨벡스 프로브를 떼가지고 GB를 보니까 GB는 괜찮았습니다. 괜찮고 그러면 파일로네프라이티스인가 싶어서 키드니 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뭐 조그마한 게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프로브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이게 벨란 아펜디사이티스구나. 그래서 수술을 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그 환자군 중에 임산부하고 소아가 있는데, 소아에서 소아충수염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애들은 면역 반응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바울월이 아직 성장이 덜 돼가지고 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진행이 빠릅니다. 진행이 빠르고, 우리가 배가 아펜디사이티스가 생겼을 때 성인인 경우에 특히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은 오멘텀이 이만큼씩 두껍습니다. 이런 게 내려가서 앞배를 말아 쥐어가지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애들은 그 오멘텀이 너무 하늘하늘하고 얇다 보니까 그런 보호작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앞배가 진행이 빨라서 빨리 터지는 데다가 만약에 한번 터져버리면 이제 제너럴라이즈드 페리토나이티스, 빤베리가 되는 율이 많습니다. 로컬라이즈드 앱시스보다는. 그래서 그걸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했던 뼈 아픈 경험 중에 이 메젠테릭 리브노드가 커져 있고 그 자리에 텐더니스가 저명하고 주변에 앞배가 잘 안 보여가지고 야는 메젠테릭 림파아데나이티스일 것이다 했는데, 그 다음날 딴 병원에 가가 터져가 잡을라 했나 뭐 이런 소리 듣고 수술을 받고, 저는 이제 면목 없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소아에서는 이 메젠테릭 림프노드가 커져 있고 그게 메젠테릭 림파아데나이티스 같다 하더라도 반드시 노말 앞배를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친구는 배 아픈지 하루 만에 제가 초음파를 봤습니다. 보니까
소아인데도 앞에 사이즈가 7.7mm까지 커져 있고 주변으로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있고 안에 이제 하이포에코익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터졌을 일은 잘 없으시고 아펜디사이티스니까 수술 받으세요. 내가 수술 들어갔다가 제가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유테루스가 있고 펠비스, 펠빅 캐비티입니다. 여기에 프리퍼스가 일단 관찰이 됐었고 이 펠비스 안에 들어가 여기 앞에가 이제 펠비스 안으로 잠겨 있는 모양인데 이걸 건져 올려 보니까 이렇게 퍼포레이션이 되어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굉장히 진행이 빠르다 하는 거, 톡식하다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임산부 앞배에 대해서 제가 2004년도부터 임산부 앞배를 한 30몇 케이스를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케이스를 모아보고 분석을 해봤었는데, 저희 책을 이제 저희 교과서를 보면은 과거에는 2,000명에 한 명이 임산부 2,000명 중에 한 명이 생긴다 그랬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책에는 766 출산 중에 한 명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고, 증상이 산욕기에 입덧하고 많이 헷갈려가지고 진단이 늦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임산부들이 수술받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위치 자체가 임신 20주가 되면 유테라인 푼두스가 umbilikus 레벨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이 유테루스가 커짐에 따라서 앞에는 점점 밀려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후경이 길어지기 때문에 앞에는 깊이 이렇게 곤두박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진찰을 하거나 초음파 검사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들은 피지올로직 류코사이토시스가 16,000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WBC 카운트 가지고 이게 앞뺄까 아닐까 좀 참고하는데도 제약이 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배가 퍼포레이션, 임산부에서 앞배가 퍼포레이션이 될 경우에는 태아의 sepsis로 진행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좀 적극적인 인터벤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 저희 케이스입니다. 환자 시쿵 베이스에서 시칼 베이스에서 앞배가 이렇게 나가는 거 보이는데 뒤쪽으로 방향성은 확인이 되는데 잘 안 보이다가 옆에 유테루스 월 쪽에서 이렇게 앞배 월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딱 해보니까 역시나 굉장히 짧은 앞배였고 이렇게 꼬여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초음파가 좀 어려웠던 케이스입니다. 임신 18주였고 아기는 별 문제 없었고 잘 퇴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 항생제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펜디사이티스가 좀 오다가 장염이라고 하고, 장염에도 항생제 쓰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깔아앉고 오다가 깔아앉고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추측을 합니다.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로 얘기를 하려면 3주 이상의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급성 열성 질환 없이 라이트 로아카드라도 페인이 상당 시간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초음파나 CT 그리고 콜로노스코피까지 다른 이상은 없어야 됩니다. 그냥 단지 짐작하는 게 조금 앞배가 정상보다 약간 커진 것 같다. 근데 염증 소견은 별로 없다. 그리고 내부에 아펜디고리스가 보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환자들에서는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 수술을 하고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서 아펜디사이티스라고 우리가 이제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라고 뭐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과 선생님이 열심히 봐주셔가 젊은 여자분인데 30대 여자분인데 한 달 동안 배가 아파서 선생님한테 가가 계속 찡찡거렸던 모양입니다. 초음파 보고 CT 보고 콜로노 보고 다 봤는데 특별히 이상은 없고 앞배만 5mm 정도로 커져 있어서 환자한테 동의를 구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노말 앞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수술을 했고 이제 역시 짐작대로 크로닉 아펜디사이티스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더 첨가해서 다벨티큘라이티스하고 인투셉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배하고 피지컬 이제미네이션 똑같고 어떨 때는 초음파 소견도 타겟 사인 같이 보이니까 앞배하고 구분하는 게 꼭 필요한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들 책에 찾아보면 다이버티큘럼이 바로 보여야 됩니다. 아웃포칭 하는 게 그 아픈 부분에서. 그리고 그 주변으로 월시크닝, 콜론의 월시크닝이 이제 염증 때문에 보여야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진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이버티큘럼 내부에는 피칼리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패드 인필트레이션이 이제 증가되는 소견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번 속아보고 제가 빨간 글씨로 적었는 게 제 소견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타겟 사인이 보이지만 앞배처럼 길게 팁까지 트레이스가 되느냐, 아니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느냐,
그걸 가지고 저는 이제 감별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궁극적으로 초음파만 가지고 진단을 하려면 노말압배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사족을 좀 붙이겠습니다. 이거 저희 케이스입니다. 동영상 보시면 여기 C쿵에서 이렇게 뭐 타겟사인 같은 게 보입니다. 안에 피칼리스도 보이고. 근데 쭉 트레이스는 안 되고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쭉 찾아보면 여기 터미널 일륨 뒤쪽으로 이 압배가 내려가는 게 노말 압배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버티큘라이티스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겁은 굉장히 많이 내는데 제일 쉬운 거 소화 장중첩입니다. 이게 이제 물론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돌 근처된 남자애한테 제일 흔한 거는 맞지만 이게 4살, 5살, 6살 이런 꼬맹이들한테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 소견을 잠깐만 봐놓으면 다음에 배 아픈 애기들 봤을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초음파 소견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소견은 갖다 대면 다 보입니다. 바울인 바울. 예. 그 바울 안에 바울이 보이고, 요걸 이제 장축으로 꺾어서 보면 꼭 머시룸 스톡 같이 이런 전형적인 모양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인투를 진단을 했으면 큰 병원에 보내기 전에 안에 이 아가 이제 이게 끼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뉴머 리덕션만 하면 될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게 블러드 플로우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거 마지막으로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 말씀드립니다.